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 매출이 오프라인 최대 소매 업체 월마트를 추월했습니다. 아마존 매출이 월마트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상품 구매가 늘어나며 미국 소비 풍속도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예산 삭감으로 폭락했던 AI 팔란티어가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전일 워싱턴 포스트는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 동안 예산 8%를 삭감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전면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이 줄 것이란 우려에 유가가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생산을 중단한 러시아 원유 시설이 늘어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덜 증가한 것도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안전자산 수요 쏠림이 이어지면서 고공행진 중인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약 12% 올랐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불붙은 글로벌 관세 전쟁 분위기를 타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 실적을 특히나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요. 근데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월마트 실적을 통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나 여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목을 했었는데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좀 누르는 모습을 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국제 금값이 올라가게 됐고요.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2,950달러 선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들 챙겨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애플 스타 코너를 통해서는 로우킹과 비롯한 다양한 키워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암호화폐 시황과 뉴스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월마트 실적을 통해서 일단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나 여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세 부담 때문인지 일단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됐고요. 지수 전반적으로 그리고 시장 분위기 자체도 좀 실망하는 모습들이 좀 느껴지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로우킹이라는 단어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돈을 쓸어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배경으로 이제 소송 합의금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목을 좀 끌고 있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보도를 했었는데 그 대통령이 수익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각종 수익 등으로 이제 막대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각종 소속 등으로 이제 받은 이익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지고 나서 대선 불복을 해서 의사당 폭동 사태가 이제 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태가 나고 나서 페이스북하고 이제 지금은 X죠. 트위터 계정이 이제 막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이제 하고 나서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이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송의 배경으로 이제 계정이 차단됐다고 해서 배경을 하고 나서 이제 요구를 하고 나서 X를 해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합의금으로 1,000만 달러 그리고 2,500만 달러를 했는데 사실 절친 머스크는 사실 합의를 하면 돈을 안 줄 거라고 했는데 1,000만 달러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145억 36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 X는 트럼프에게 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대선 당선을 위해 이렇게 준점을 해서 취하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이렇게 줬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면서 하게 됐고요. 원래는 이게 지지부진했으나 이제 대선에 이제 2024년 승리하면서 급물살을 좀 타게 됐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됐고 이걸 원래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그 2,200만 달러 정도는 만약에 메타 같은 경우 2,500만 달러 중에 2,200만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으로 가고 소송 비용 중 나머지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건 ABC 방송국인데요. 특히 ABC 방송국 같은 경우 1,500만 달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오랫동안 좀 이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갑작스럽게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돼서 이렇게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게 그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이거 합쳐도 거의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영향력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영향력이 돼서 이렇게 합의가 많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찌됐든 간 이렇게 소송 합의를 통해서 돈을 좀 쓸어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덕분에 이러한 효과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런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을 도모하는 다른 모습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런 영향력은 가족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트럼프 일가들의 수익원은 대통령이 맡고 있는 가상화폐, 이분은 원래 이제 가상화폐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족들하고 연결된 게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제 장남도 있고요. 에릭 트럼프 이제 도널드 주님 차남이 에릭 트럼프고 도널드 주니어라고 해서 이제 장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해서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이제 판매를 통해서 한 3억 달러 정도 수익원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이제 4,350억 정도의 수익원을 낸 게 있고요. 아무래도 두 트럼프 하면 밈코인 아닙니까? 밈코인인데 밈코인은 본인이 발행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밈코인이 본인이 발행한 건 아니지만 이거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추정치가 가끔 나옵니다. 바이낸스를 통해서 추정치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요? 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렸듯이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를 따라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잖아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트럼프 따라하다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이제 상담하러 온다고 하는데 지금 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보이시는데 트럼프를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이제 상담하러 온다고 하는데 트럼프 따라하다가 큰일 난 이 대통령과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 자신이 발행했습니다. 그 차이고 사실은 홍보를 했다는 게 차이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발행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겼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게 좀 차이가 있고 또 다른 건 이제 영부인 멜라니 트럼프는 자신의 삶을 다큐로 만드는 걸 이제 이걸 비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임 비디오라고 이제 아마존에서 이걸 샀습니다. 얼마일 것 같으세요? 400 비슷하세요. 400였던 거 4천만 달러입니다. 4천만 달러. 예, 앞에 4자만 기억나네요. 네, 4천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81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멜라니 트럼프가 가져간 게 70%예요. 그러니까 408억 정도 되는데 엄청난 돈을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취임하기 전에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아쉽게도 이 돈은 본인이 못 가져갑니다. 이건 다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듯 영향력으로 가져가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엄청난 많은 돈들을 지금 챙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예전과 일기 때와 다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금 되고 나서 좀 담대해졌다. 전 담대해졌다 보기로는 대담해졌다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기 때 학습을 좀 해서 그런지 좀 그런 능력이 좀 대담해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과 한 국가의 대통령의 이미지가 살짝 좀 맞지 좀 않나라는 뻔뻔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부분도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앞으로의 뉴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함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롱 라이브 더 킹입니다. 약간 영화 제목 네, 예, 생각이 좀 나는데 일단 이건 뉴욕 혼잡 통행세랑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대선 전부터 공약으로 네네. 좀 내세웠던 부분이었고 이걸 현실화시킨 계기가 됐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트럼프가 말하는 건 트럼프의 이익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사실 이 연방교통부가 1월 19일 날 환경평가 승인을 철회했어요. 이 원래 혼잡통행세는 뉴욕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이 60번가 59번가 쪽에 이제 혼잡이 많아서 9달러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0원, 13,000원 정도 돈이 세요. 사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예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면서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했다고 자기가 롱 라이브 더 킹이라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또 자화자찬을 했어요. 아, 내가 이거를 세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거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명령을 내려서 이제 서류를 보냈어요. 8장짜리인가 5장짜리인가 서류를 또 보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난해 1월 5일 날 시행된 뉴욕 혼잡세에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한 걸 본인이 백악관에서 서류를 보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왕복으로 하면 큰 돈입니다. 한 3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라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뉴욕시에 있는 그 어떤 그 택시 운전사들은 아니 택시비보다 이거 혼잡 통행세를 내는 게 더 많아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하고 그다음에 맨하탄에 있는 그 어떤 재정 부담을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불만이 좀 많은데 문제는 트럼프 타워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타워에 내는 것들을 못 가게 하고 이런 데 부담이 되는 걸 오히려 좀 이거 감면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관한 것들에 약간 논란이 좀 있어서 이런 의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뉴욕 쪽에서는 이게 좀 아니 지금 잘 되고 있고 시행해 보니까 시행 이후에 통행량도 좀 줄었고 평균 시간도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량도 120만 대가 줄었고 통행 시간도 20, 30분이 줄었다. 그리고 보행자 수도 증가했다. 실제로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뉴저지 쪽에서 필 머피라는 어떤 주지사는 이쪽을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노조와 이제 교사 노조든 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뉴욕 타임즈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냉정하게 보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금 냉정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갑자기 또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욕 타임즈 타임즈 표지를 자기가 좋아해요. 트럼프는 타임즈 표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재밌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 구역 자체가 트럼프 타워가 있는 56번가 57번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혼잡 통행료 구역 안에 포함돼서 그거에 대한 배경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에 있는 주들은 다 독립적으로 입법권,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높은 독립성의 특징인데 이에 대해서 좀 훼손했다라는 시각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폐지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 왕이라고 표현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을 그렇게 지칭했던 건가요? 원래 이제 그 나르시즘이 심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일단은 본인은 일단 지르고 봅니다. 되든 안 돼서 끝까지 가는 그런 분인데 일단 판결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혼잡 통행세가 계속 징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를 위해서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무조건 뉴욕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16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맨하탄 MTA라는 지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될 예정이고요. 이제 정치 대결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일단 트럼프 임기 동안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민만 힘들 가능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소시민이라고 해서 택시 뉴욕 캡이 이러거든요. 그 노란 택시 캡하고 관광객만 계속 이걸 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돈은 돈대로 내고 불편은 불편대로 감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언론 플레이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정치 쟁점화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뭐가 돼야 되는데 언론 플레이만 계속 되고 이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일단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주민은 아니긴 한데 그동안 이제 본인이 태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7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특히나 뉴욕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폐지에 대한 배경을 좀 보면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동시에 또 이에 반대하는 민심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좀 지지 기반을 마련하려고 이러한 제도를 펼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번째는 니콜라 테슬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기업을 합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의 물리학자 이름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앞에 있는 니콜라는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파산 위기 챕터 11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또 그리고 지금 반대로 테슬라는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엇갈린 운명을 좀 맞이한 걸 보면 참 기묘하기도 해요.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에디슨과 평생의 라이벌이자 천재 이제 전기학자인데 사실은 저는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먼저 테슬라가 창업하고 그의 라이벌이자 이제 전기회사인 두 전기차 회사인데 사실 테슬라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창립한 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투자자로 들어가서 2003년에 이제 테슬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주로 참여해서 기존에 있던 두 명을 몰아내고 본인이 이제 대주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니콜라가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고졸로 있던 이제 밀턴이라는 분이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 니콜라는 처음부터 뭔가를 빼먹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제가 보니까 사기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사기 회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제대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 보니까 2018년에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니까 스스로 굴러가게 만들었는데 이게 힌덴버그란 그 회사가 보니까 굴러가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 애리조나 공장도 사기였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허위로 만들었던 기본적으로 수소 패널이나 그런 것들도 다 사기였고 그다음에 GM과의 계약도 사기였고 그다음에 2020년에 2020년 실질적으로 실형 사고도 받았고 그러니까 계속 뭘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빼먹겠다고 했던 이런 분이라 이분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정말 이 제대로 했으면 이 회사는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CNBC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기준으로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앞으로 자산 경매나 매각 절차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020년에 뉴욕 증시에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안에서 약간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처럼 수소 전기 트럭 제조하는 데 있어서 좀 집중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데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장중에 6월 9일 날 2020년 6월 9일 장중 300억 달러를 최고조로 좀 찍고 시총을 포드를 좀 추월할 만큼 화려하게 데뷔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몰락한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이 두 기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두 기업의 미래를 전망할 거가 있을까요? 하나는 일단 망한 거라서 사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저는 테슬라가 얼마까지 갈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하나 보니까 2,0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2035년까지 보면 2,0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주가 가치가 효과가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은 지금 주가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뭘 한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뭐 기술력이나 뭘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도 100달러 후반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400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기본으로 전기차가 지금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치는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로 지금 변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자신들은 전기차의 매력을 보면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테슬라의 매력을 저는 자율주행에 봐야지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가치가 있다면 테슬라는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고 시장에서 $1,000까지 본다는 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포커싱을 거기다 주고 있고 본인도 테슬라가 지금 보시다시피 $2,000까지 간다는 그 가치가 가능한 게 자율주행에 보고 본인도 지금 자율주행이나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일론 머스크도 자율주행에 많은 가치를 두고 기술력도 거기다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도 가치나 스페이스X나 XAI나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을 거기다 맞추고 있고 지금 클록3도 거기다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도 거기다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 효과나 그런 부분이나 주가도 거기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치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고 보는데 저는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니콜라가 한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엇갈린 운명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3분기부터 차량 판매 시작한다라는 기사가 어제장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주가의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관련돼서 악재도 하나 보도가 돼서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론 효과로 유럽에서는 테슬라 모델 Y가 4위로 하락을 하면서 중고차 가격 하락세도 현재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네 번째는 출생 시민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좀 폐지하고 합의하고 이런 데 좀 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출생 시민권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 좀 가로막힌 상황이죠. 네, 일단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헌법에 이게 출생 시민권은 보장돼 있는 거라서 사실은 어려운데 계속 지금 어떤 법원에서 이제 2월 19일 날 이제 샌프란시스코 제9 수뇌법원에서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보불해달라고 기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기각이 됐고 그 전에도 다른 법원에서도 계속 기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애틀 연방법원에서도 또 기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각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대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래 이게 왜냐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계속 욕심을 내냐면 사실은 이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이게 본인이 노력해서 얻지 않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 부분은 본인은 자기는 이게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월 20일 취임 이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이거는 불로소득이라 생각을 해서 자신은 이것들은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 날 수정헌법 14조 불법이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신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1월 20일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서 더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대법원에서는 결국 어떤 결정이 좀 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 안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대법원에서 막힌 적이 있고 이게 이슈가 되는 건 우리나라도 특히 예민해요. 우리나라가 이게 특히 예민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정 출산 부분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예민한데 대법원에서 이 전에도 많은 이 부분 출생 시민권 부분이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이 부분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지를 가진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 막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다른 이슈들이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돼서 대법원에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전에도 이게 이제 대법원 가서 이슈가 돼서 막힌 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그 전에 이제 뉴욕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약간 이슈에 관한 게 아닌가 자기 지지자들이나 다른 그리고 이제 지금 멕시코 이민자들에 관한 이런 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같이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폐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는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들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슈를 계속
대법원까지 몰고 가겠다는 입장이고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해서 이민자들에게 편하게 해주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주에서는 계속 행정법원을 해서 계속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고요. 한 군데라도 요게 제대로 나오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까지 몰고 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행정부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법원에서 좀 제동이 걸리고 있긴 합니다만 본안 심리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음 키워드 MGM 고객 정보 유출 합의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GM이라고 하면 이제 리조트 관련된 네네네네.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카지노 쪽의 그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사이버 공격을 당했었어요. 두 차례 당했었는데 2019년 데이터가 유출이 됐으면 해커들이 이제 수백만 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탈취한 사건이 있었고요. 2020년에 그 사이버 범죄 포럼에서 정보가 게시되면서 이 사건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랜섬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 MGM 리조트의 시설이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보상이 돼서 3,7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피해를 입은 거로 해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의금으로 이제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500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합의일이 이제 2024년 1월 21일 날 이제 합의가 됐고요. 판결 예정이 이제 지난해 6월 18일 날 연방 법원에서 라스베이거스 판결이 났는데 요게 이제 보도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최근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랜섬웨어가 단계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게 고객이 유출이 돼서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유출이 되면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빗썸 같은 데 고객 유출이 정보가 되고 뭐 이러면은 너무 소액으로 합의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좀 이따 뭐 해외 사례를 좀 보여줄 텐데 뭐 상당히 큰 금액으로 합의를 해줍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고객 달러의 최대 뭐 많이 주지는 않지만 75달러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혹시 뭐 우리나라 피해를 입으신 분은 받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고객들별로 이제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해주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사이버 보안에 이제 판례로 이제 남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MGM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보안 태세를 합니다. 그래서 MGM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와의 차단을 다 하겠다고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많이 남게 되는데 왜 해외와 우리나라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예. 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MGM은 어떤 대응을 네, 좀 네, 했는지 네. 혹은 비슷한 케이스는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일단 중단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차단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보안 전문가들을 협력을 하게 됐는데 뭐 이전에도 외부 전문가는 있었는데 사실은 완전 외부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진짜로 외부 전문가들을 하게 되고 원래는 이제 몸값을 좀 지불을 해서 비트코인 같은 걸 달라고 했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 하게 되고 보험을 그때는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험을 좀 많이 들게 됐고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원칙을 좀 보완해서 이제 하게 됐고 프라이빗 어플리케이션이나 리소스 접근을 세분화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활동이나 모니터링 위험 탐지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됐다는데 일단은 외부와 일단 차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서버를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외부 서버를 일단 끊는 게 가장 됐다고 하는데 좀 더 외부 요 사례를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타겟이라고 대형 소매 마켓이 있는데요. 이게 2013년에 이제 그게 있었는데 4,100만 명의 이제 고객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요거는 1,85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고객들에게 1,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고요. 홈디포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해킹이 있어서 5,600만 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있었고 이메일이 유출가 됐었는데 1,340만 달러의 이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고요. 이코팩스라는 데이터 유출 사건 이게 2017년 가장 최근 건데 요거는 이제 연방거래위원회가 FTC가 합의를 했는데 최대 7억 달러. 이게 이제 큽니다. 그래서 이 중 3억 달러를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했고 나머지는 벌금 개선. 그러니까 요것도 중요한데요.
개선 비용으로 이제 4억 달러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선 위원회 같은 거나 개선 비용으로 이제 캠페인이나 이런 걸 마련했다고 하는데 요런 개선 비용 같은 것들로 이제 기금을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해외 사례를 해서 우리나라도 좀 개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는 게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뭐 홈디포나 타깃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이런 해킹 사건 아까 네네. 빗썸도 말씀해 주셨고 카카오도 제기하고 네네.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예, 예.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사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뭐 아까 말씀 빗썸이나 카카오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 이게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정부에서 좀 해서 좀 이렇게 좀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기억에 뭐 몇억, 몇십억 이 정도로 끝난 것 같거든요. 한 사람당 거의 몇백 원 네, 예, 걸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경쟁을 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좀 과연 옳은 방법인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어떻게 보면 국내 안에서는 좀 정책적으로 좀 지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네네네.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에서 발생을 한 거지만 규모가 좀 컸었던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오류가 되게 되면서 전 세계 한 850만 대 정도 윈도우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네네. 다 셧다운되는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병원, 은행, 뭐 항공사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발이 딱 묶여버린 상태가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피해 규모가 한 10억 달러였는데 이런 사태,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좀 오류가 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좀 채워가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협의체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도적으로 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기금 같은 걸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좀 마련하고 좀 강력한 제도적인 게 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례를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선례를 남겨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제도적으로 선례를 남겨서 그분이 제도를 처음으로 강력하게 징계를 해서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한 선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하게 하면 그다음에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MGM이 한번 그렇게 4,500만 달러 세게 내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잘 안 일어나게 되는 선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금 같은 걸 마련해서 좀 활성화시켜주면 좀 다음 선례가 좀 이 선례나 기금이 마련돼서 공공재가 되면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게 돼서 또 다음 사례는 선례가 돼서 좀 긍정적으로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땐 협의체나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도, 정책적으로 이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독재자, 살인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서로 이제 막 난타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머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설전을 좀 벌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말을 하면 머스크가 좌표를 찍고 다른 네티즌들이 약간 달려가는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약간 이런 모습인데 트럼프가 최근 젤렌스키랑 사이가 좋다가 이 히토르 사건 이후에 그렇죠. 약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하고 코미디언이라고 약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미러 종전 협상에서 약간 젤렌스키가 약간 밀려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이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젤렌스키 미국을 이용해서 3,500만 달러를 받아가면서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가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약간 서로가 삐그덕삐그덕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독재자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데 불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트럼프 평화 구상을 거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히토르 50%를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요구를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갔는데 요거를 이제 무례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도 약간 불만인 게 재무부 장관급이 이제 이쪽 올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문제인 건 또 뭐냐면 트럼프가 히토르 재건 사업 쪽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를 거의 재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의 이제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업권을 다 가져가겠다는 특히 땅이나 이 재건이나 이런 이게 부동산 예전 해서 그러신지 부동산에 관련된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국제 반응으로 해서 공화당 내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전쟁의 출발이 우크라이나 쪽과 미국이 같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푸틴 쪽에 더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젤렌스키는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톰 틸러스 상원 의원은 젤렌스키와 푸틴을 동등하게 보는 게 좀 안 된 것 같고 저는 이 존 볼턴이라는 분이 예전에 수염 이렇게 나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원래는 뭐 트럼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화당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발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쪽도 약간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쪽에 이제 지금 다시 파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 이제 막 계속 트럼프는 계속 젤렌스키를 독재자로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젤렌스키는 또 트럼프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살인자라고 또 지금 젤렌스키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에 젤렌스키가 미국 기자를 죽였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칠레계 미국인 기자 곤잘레스 리라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 기사에 잠깐 자기 언급을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젤렌스키는 러시아 허위 정보를 그냥 올렸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게 진위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하는데 이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좀 이게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근데 예, 궁금한데 이게 사실은 서로가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 또 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트럼프가 그런 것 같고 트럼프는 이익이 없는 것에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익이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더 젤렌스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 푸틴 쪽에 가깝다 보니까 또 더 젤렌스키를 더 계속 언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욕심이 만약에 배경이라 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는 지금 히토류 이슈가 있습니다. 종전하고 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50%의 지분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중국 쪽에서 가장 먼저 꺼내드는 키워드가 히토류이기 때문에 이를 좀 막기 위한 정책으로 50%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전의 배경은 일단 히토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향후 이제 방향성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땐 젤렌스키는 지금 그 전쟁이 사실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어떤 전후 사정의 협상에서 밀려나고 있거든요.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노트르담 성당 때는 그 사이가 좋았거든요. 지난해 노트르담 성당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트럼프랑 악수도 하고 사이도 좋았는데 지금은 계속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무시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 보니 히토를 50% 줄 수는 있는데 무시를 하니까 못 주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를 세워주면 좋을 텐데 전후 이후에 자기에 대한 워런티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워런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푸틴이랑 트럼프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 부분도 불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워런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자신이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주지 않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머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뭔가 해소가 된 이후에 있어야 뭔가 그다음에 한 발짝 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미러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사실상 유럽과 지금 우크라 같은 경우는 패싱된 상태에서 미국과 네. 러시아 사이에서만 네네. 이야기가 오고 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패싱된 이후 특별한 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패싱한 그러니까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일단은 젤렌스키가 파트너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후 사정에 젤렌스키를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뭔가 머릿속에는 구상에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부를 하고 있고 히토르도 못 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면 히토르가 문제가 아니라 히토르 100%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 뭔가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가 전후 사정이 향후에 막후 협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종전이 정말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종전과 관련된 뉴스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재건이 이뤄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재건주들 움직임 보일 텐데 종목별로 차별화 보일 수 있으니까 미국 쪽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서 키워드 모두 정리하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이야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이고요. 비트코인은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0.29%, 리플은 0.79%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낮은 거래량 속에서 횡보세를 이어가며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RSI는 59근에서 매수, 매도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9만 달러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 10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4시간 차트에서는 9만 2,500에서 9만 4,300달러 구간에서 강한 저항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 유입 자금이 늘고 있으며 강한 가격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7일 평균 거래 수수료가 70% 급락하면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또한 이더리움 온체인 거래량도 급감해 2월 15일 기준 41억 9천만 달러로 전주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4년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고요. 시장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네트워크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입니다. XRP는 2.69달러에서 거래되면서 1월 초 대비해 20% 하락했습니다. SEC와의 법적 분쟁이 최대 걸림돌로 리플은 4월 16일까지 대응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SEC의 규제 방향 재조정으로 XRP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XRP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수요 증가 시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SEC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3달러 돌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끈 8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2.42%, 2%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3월 16억 달러 규모의 토큰 언락을 앞두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174달러로 1월 최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대규모 유통으로 매도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솔라나 네트워크 활성 사용자는 55% 감소했고 덱스 거래량도 5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FTX 파산 절차에서 1,120만 솔라나가 추가 유입될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솔라나가 150달러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할 시 125에서 130달러까지 하락할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도지입니다. 도지코인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1억 개가 바이낸스로 이동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입금은 매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실제 매도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도지는 최근 0.3달러 아래로 하락했으며 이번 이동 후 추가로 0.8% 밀렸습니다. 현재 주요 지지선 근처에서 거래 중이며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큰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최근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이번 이동이 추가 하락 신호일 수도,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어서 에이다입니다.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3%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이다, 즉 카르다노가 24%의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에이다가 0.74에서 0.83달러 범위 내에서 상승 삼각형 패턴을 형성 중이며 한 방향으로 돌파 시에 강한 상승 움직임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는데요. 0.74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0.56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0.83달러를 돌파한다면 1달러 회복도 가능합니다. 현재 에이다는 0.79달러에서 거래 중이고 또 24시간 동안 2.7% 상승했었습니다. 향후 가격 방향은 거래량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0.74% 강보합 수준입니다. 체인링크가 한 달간 4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을 잇따라 이탈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네트워크 활동 변화와 고래들의 매수가 반등 신호일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분석가 크립토 엘리트는 체인링크가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으며 향후 53달러, 100달러, 144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체인링크의 반등 여부는 단기 지지선 유지와 기관 및 고래 투자자들의 관심 지속 여부에 달려 있으며 향후 몇 주간 시장 흐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수익코인입니다. 수익은 5% 넘게 뛰고 있습니다. 수익코인 가격이 3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으며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추가 30%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2,100만 달러 상당의 수익가 거래소에서 유출되면서 매집 신호가 감지됐는데요. 2.97달러 이상 유지 시 4.1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롱 포지션 강세가 상승 전망을 뒷받침하면서 최근 520만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며 추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발란체는 4.53%, 4%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스텔라 루멘은 0.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이 장중에 512원까지 상승해 최저 493원을 기록했으며 일단 거래대금 41억 원으로 활발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2주 최고가는 888원, 최저가는 110원입니다. 시바이누는 0.13%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얼비전의 최고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는 글로벌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가격과 글로벌 M2 공급량 간의 역사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현재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쿠츠는 글로벌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견인하고 네트워크 활동이 가격을 지지한다며 암호화폐가 유동성의 고베타 자산이자 구조적 성장 자산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며 곧 작년 중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는데요. 특히 달러 약세가 유동성 확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의 정책 개입이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쿠츠는 유동성이 작년에 고점을 상회하면 새로운 시장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한 그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매집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며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운영하는 개발 도상국들이 이미 1년 이상 국부펀드나 정부기관을 통해 비트코인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각국 정부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이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디지털 자산이 정부 및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매집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시장 흐름이 더욱 주목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암호화폐 산업의 도덕적 방향성 변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카지노가 발전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업계의 가치관 변화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부테릭은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카지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밝혔으며 다른 블록체인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낫다라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본래 핵심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더리움 재단이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더리움 재단의 자금 운용 방식 변경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재단은 2월 13일 디파이 프로토콜 아베와 스파크, 컴파운드에 4만 5천 이더리움을 예치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커뮤니티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재단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등 추가적인 운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JP모건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수요 감소와 시장 심리 위축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CME 선물 시장에서 기관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ETF 수요 둔화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JP모건에 따르면 지난 12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의 기관 수요가 15% 감소했으며 베거데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지난해 6월에서 7월 조정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감소는 콘텐고 약화로 확인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강세장의 신호가 아닙니다. 또한 주요 정책 변화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들이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 둔화도 시장 약세 요인입니다. JP모건은 현재 시장이 구조적 약세로 전환될지 여부는 향후 몇 주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ETF 보유 규모 변화에 달려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재팬이 목표하는 프로젝트 100까지 이제 38개가 남았습니다.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 인수 이후 바이낸스 글로벌과 오더북을 공유하면서도 일본 시장 특수성으로 제한적인 거래상을 제한했습니다. 또 개설한 이후 적극적으로 상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체인링크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엔화 거래상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라이트코인은 한때 디지털 실버로 불렸으나 프라이버시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의 민불 원불 도입으로 다크코인으로 투자가 분류가 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퇴출된 바 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취급 가능해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최근 밈코인 상장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시장 열기 둔화와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 때문인데요.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원화 거래소 중 업비트만 오피셜 트럼프를 상장했으며 빗썸과 코인원은 밈코인 상장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이 경쟁적으로 네이로, 산토스, 그리고 쿠덱, 터보 등 밈코인을 상장시켰으나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오피셜 트럼프 코인 상장 이후 6만 원에서 2만 원으로 60% 폭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었죠. 이에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를 소집해 밈코인의 유틸리티 부족과 급등락 문제를 지적하고 자율규제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 TF 회의는 2주마다 열리며 무분별한 상장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상장 밈 이슈가 다뤄지고 있고요. 거래소들은 향후 밈코인 상장 기준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거래소 상장 밈코인은 대부분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요. 밈코인은 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실용성이 부족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크며 정치인과 연예인의 사기 이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급등이 자신의 암호화폐 정책 덕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고 또 트럼프는 과거 직접 트럼프 코인을 출시하며 시장에서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도 독자적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죠. 의회에서도 친암호화폐 기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팀 스콧 상원 의원이 관련 규제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업계는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재편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규제 완화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로 기여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2월 21일 금요일 개장까지 대략 한 5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제 우리 시장은 과연 어땠는지 전일장 특징주 그리고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말 한마디로 정말 한알령이 지배를 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을 했고 코스닥도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수를 쭉 끌고 올라왔었던 게 조선이라던가 기계, 반도체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업종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년 중 최고가를 기록했던 업종들이 바로 엔터와 콘텐츠주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으로 또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바로 다음 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알령 같은 경우에 2017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이 중국에서 이 보복 조치로 내렸던 겁니다. 한류를 제한하는 그게 바로 한알령이라고 하는데 일단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할 가능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중국 쪽의 이 콘텐츠라던가 미디어가 훨씬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주가가 오름폭을 크게 형성을 했고요. 한중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한국의 콘텐츠 개방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중국의 아태협력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번 달에 있을 이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이 다음 달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올해 말쯤에 처음으로는 올해는 일단 경주에서 열리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에이펙이 중국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일단 한국 콘텐츠의 활용도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이 한국의 콘텐츠를 정말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오히려 한국의 콘텐츠를 활용을 하면서 이 자국의 산업에도 접목시키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한국 예능을 활용을 하거나 혹은 이 VR 콘서트를 방영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예시로 이 예능 중에 연애 남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연애 남매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고요. 이 텐센트에서 중국판 연애 남매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부에서는 이 연애 남매가 한국 건지는 잘 모르는 이 시청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연애 남매 자체가 중국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시장은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룹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이 VR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 영화관 안에서 이 VR 안경을 끼고 VR 콘서트를 관람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 중국 시장에서 우리 아이돌 같은 경우에 공연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VR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한류 문화가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중국의 주요 도시 확대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VR 콘서트 같은 경우에 티켓 가격 자체가 하나로 한 4만 원대로 굉장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줄이 매진 상태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중국 내에서도 한류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고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는 한알령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할 한알령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만약 해제를 하더라도 전면적인 해제보다는 점진적으로 개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알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폭 자체는 0.05%, 0.03% 아주 소폭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인데요. 반도체 투탑은 엇갈리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하이닉스 쪽에서 낙폭이 거의 2%가량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요. LG 엔솔은 0.4%,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킬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락불, 그리고 현대차가 무려 3%나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알테오젠과 HLB 지금 약보합과 보합권에서 출발 예정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대 낙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개장 시작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1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과매수 구간에 코스피가 들어왔었는데요. 이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장 초반 대비해서 장 막판 들어서는 이 매도폭을 좀 많이 줄여나갔다라는 부분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나 특히나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빠졌고요. 한알령 쪽으로 대피처로 부상이 되면서 시장의 핫 키워드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는 어떤지 계속해서 오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1% 아주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265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02% 아주 소폭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6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섬유, 의복, 종이 목재 그리고 의약품까지 모두 다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래도 화학 쪽에서는 0.16% 오름세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마찬가지로 조금 혼조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제장 안에서도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던 철강과 금속 쪽에서 오늘도 1.6%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은 0.08% 그리고 이어서 운수장비가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12%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수를 크게 끌어올려갔던 게 바로 기계와 전기전자인데 오늘 장 안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금융이 0.29% 올라가고 있는데 유통이라던가 건설, 제조, 기타 서비스까지 모두 다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 자체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종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은 그래도 상승분이 꽤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만 0.3% 떨어지고 있지만 종이 목재가 2%대 올라가고 있고 음식료 담배도 0.2% 오름폭을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예상 체결지수와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 전환했고요. 1%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4%대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도 반도체 투탑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달에 자동차라던가 이 반도체 쪽에 관세를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기존에 4월이었던 그 계획보다 훨씬 더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그대로 또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의 반도체 기업이죠. 이 머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과 협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지금 R&D라던가 이 생산 허브를 조금 더 확대를 해나가겠다라는 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그래도 양 반도체 모두 다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잘 올라갔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도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기도 했고 더불어서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에 어제장 안에서 1위부터 5위 기업 안에 유일하게 상승분이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0.4%가량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본격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 실적 또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깊게 자리를 하게 됐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오름폭을 보였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관세 정책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에도 25% 관세 부과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 많이 위축이 됐고 이렇게 되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주가가 0.7%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단독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GM이 글로벌 공장에서 공동 생산을 협력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완화를 하겠다. 더불어서 미국의 현지 생산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3.2%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코스피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1위부터 5위까지 상승분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0.79%,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4%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청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가 이렇게 어느 정도 훈풍이 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모두 다 1%대 오름폭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78%,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테크타카와 물류 자동화 사업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2조 5천억 규모인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으로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탑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LRG 넥스원 쪽에서도 오늘장 안에서 이 부진한 흐름 어제 이어서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이 국방부 쪽에서는 이 국방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5년 동안 8%나 줄이겠다라는 게 이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런 방산주들의 부진한 흐름을 야기를 했었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대, LRG 넥스원이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섹터 전반적으로 오늘장 안에서 부진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1.38%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1%대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3.02%, HD 현대중공업이 2.13%, 오늘장 안에서도 조선주들의 부진한 흐름이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국방비를 감산하겠다라는 것도 첫 번째 영향으로 끼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현재 가치는 고평가가 됐다라는 멘트를 붙이게 되면서 그 모든 게 지금 조선주의 주가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이 0.13% 다시금 오름세로 전환을 했고요. 삼성 SDI가 보합권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1.3%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
경우에는 주가 반등세가 앞으로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3월 5일에 있을 이 유럽의 액션 플랜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포함이 되는지 그 여부라고 합니다. 일단 보조금 지급 조건과 규모에 따라서 이 반등 지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3월 5일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 섹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메리츠 금융지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대 오름폭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올해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고요.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유효하다라고 멘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래에셋증권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3,670억 규모의 주주 환원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지주가 0.2%, 신한금융지주가 1.9% 지주사들 오늘장 안에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0.7%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그동안 많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1.9%대 1.3%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속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잠시 어제부터 쉬어갑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조금 약보합 수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쪽에서도 일단 외국인 아직까지 매도로 찍혀 있긴 합니다. 이 매도가 이 매수로 바뀌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먼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었다면 이제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던 점. 여기 대해서는 뭐 4월 2일까지 일부 관세가 좀 유예 시행이 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었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한 달 내로라는 이런 정책의 어떤 변화가 좀 예고된 것일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우려감들이 일부 좀 수급의 정체로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확인됐던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좀 크게 좀 둔화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월마트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이었지만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하향 제시가 좀 됐어요. 맞아요. 이 부분은 관세가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소비 심리를 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소비 심리에 관련된 둔화 우려감들이 증시의 어떤 경계 요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에 우리 증시도 뭐 동일한 양상에 관련된 일부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강했던 그런 흐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오늘은 일부
수급적인 어떤 조정의 어떤 구간이다라는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초 낙폭이 그렇게 좀 크지 않는다는 점, 특히나 외인의 매도세도 크게 좀 증가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수급 요건들은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증시 예탁금이 55조 원대까지 좀 상향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항상 좀 강조드렸던 것처럼 증시 예탁금이 50조 원대 중후반까지 최근에 갔었다가 다시금 밀렸다가 재차 지금 50조 원대 중반까지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증시 예탁금이라는 건 대기자금이죠. 그런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증시 예탁금이 증가되면서 점진적인 증시의 매수 자금들이 현실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들은 증시 예탁금이 60조 원대 초중반까지 상향된 상태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거래 대금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더 확인이 좀 된다면 지수는 한 2,800선까지는 좀 도달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증시 예탁금이 상향된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좀 늘어가나라고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 코스피는 오늘 지금 약보합 수준이거든요. 근데 조정이라고 쳤을 때 플러스로 알파로 지금 붙어있는 이슈가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전면 재개가 3월 31일에 시작이 될 텐데 그렇다면 많이 올랐던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추세 하락이나 혹은 가격 조정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가야 되는 시점일까요? 공매도에 좀 타깃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과하게 주가가 급등했거나 다만 이제 우리가 단서가 있어요. 무조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공매도에 좀 타깃이 좀 되기보다는 해당되는 가치보다 과하게 좀 반영됐던 주가들 이런 부분들이 좀 타깃이 좀 될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좀 과거에 2차 전지 섹터가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됐던 원인들은 성장치를 과하게 좀 반영됐던 그런 부분에 관련된 우려 요인들이 공매도라는 시장의 어떤 안정한 요건으로 인한 어떤 명분을 가져가면서 주요 공매도 포지션들이 좀 더 증가됐던 그런 원인이 좀 됐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3월에 공매도가 다시 좀 재개가 된다면 어떤 섹터가 좀 타깃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을 텐데 최근에 뭐 나와 있는 전망들이 뭐 대체적으로 뭐 조선 그다음에 뭐 방산 그렇죠. 그리고 뭐 로봇 같은 종목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특히나 성장 지표가 단순하게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공매도의 타깃이 역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실적이 더 좋고 오히려 수주 성과라든가 성장 지표가 확연하게 좀 지표로 좀 증명되고 있는 그런 섹터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좀 함부로 해당되는 어떤 이 공매 포지션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이 뭐 주가 좀 과하게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좀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당되는 성장에 관련된 기대감을 반영했지만 앞으로 조선과 방산이 추가적인 상승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주 성과로 좀 더 증명이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로봇의 경우에는 약간 좀 저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아직 성과를 좀 내지 못하고 있죠. 실적적인 성과가 좀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에 2차 전지 섹터처럼 미래의 기대감들이 좀 과하게 현재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일부 좀 공매도의 타깃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예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고점 대비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와 관련된 어떤 유입 관점에서는 뭐 저는 공매도의 재개에 관련돼서는 뭐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영향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빠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서 가장 먼저 이야기 나오는 쪽이 조방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트럼프가 사랑하는 섹터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올라왔던 바도 있었습니다. 조선주는 내 매수가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씩 차익 러시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익이 좀 길어지게 된다면 반대로 그동안 사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언제 좀 들어가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조선주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어제 리포트가 뭐 투자 의견들이 하향 조정된 게 뭐 일종의 좀 논의가 좀 됐는데 일단 뭐 기대감들이 좀 과하게 반영된 것은 맞다. 다만 우리가 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조선주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의 정책 기대감 안에서 같이 오른 것이 맞는데 미국 군함에 관련된 건조가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MRO 관련된 성과가 수주로 좀 연속성을 좀 보여줄까. 이 부분인데 일단 그런 기대감이 현재는 주가에 반영된 것은 좀 맞지만 우리가 냉정히 해석해 볼 때 작년에 조선주의 실적이 나빴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고 수주 잔고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일회성 요인들이 아니라 올해도 비슷한 동조 수주의 연동 성과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이 좀 부과가 되면서 여기 더해서 미국의 뭐 군함 건조에 관련된 추가 수주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반적인 어떤 MRO 관련된 수주를 한국이 뭐 대체적으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가져오게 된다면 저는 뭐 연속 성과 관점에서 이 부분은 뭐 조정의 빌미를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저는 LNG 선박에 관련된 또는 뭐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이런 LNG 관련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미국의 MRO 관련 종목들보다는 뭐 LNG 관련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주가가 좀 그렇게 크게 많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좀 했지만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관점에서 지금 LNG 수출 터미널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해당되는 수출이 좀 재개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용 카드로 미국 내 천연가스에 관련된 수출을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이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일본에서에 관련된 수입량들 좀 늘렸고 국내의 경우에도 미국산 LNG에 관련된 도입 이슈들이 저는 뭐 바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LNG 선박의 전반적인 어떤 수주의 연속 성과로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작년에 특히나 LNG 선박의 노후 폐선량이 증가됐던 부분들은 올해 대기 수요 관점에서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미국의 정책 수요와 좀 맞물리는 그런 구간이라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조선주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 리드타임 항상 말씀해 주셨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주 받은 게 한 2, 3년 뒤에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선주 쪽에서는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 반응이 좀 있었던 현대차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현대차가 1.2% 그리고 기아가 0.4% 정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관세 이슈가 있어서 자동차 쪽에서는 항상 좀 발목을 잡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핑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GM이랑 현대차 그룹이 같이 이제 전략적으로 공생을 좀 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11개 생산 시설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조립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나 기아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관세 때문에 좀 묶여 있었는데 이번 뉴스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지 기회가 좀 생길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제 서울경제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죠. 현대차가 이제 미국의 GM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고요. 이 기대감들이 오늘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관세부가 추가적으로 25% 정도가 상향된 부분들이 4월 달에 현실화가 되는 관점에서 사실 뭐 이익 훼손 관점의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됐고 이 부분은 사실 냉정하게 해석했을 때는 한국에 관련된 부담들보다는 일본도 좀 마찬가지에 관련된 영향도가 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자동차 업종들의 관세에 관련된 부담이 왜 커졌냐면 현재는 미국과 한국의 좀 FTA 협정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수출이 현재는 면세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5%라는 어떤 세액이 부과가 좀 된다면 오히려 판매 단가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고 이익을 축소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우려요인들이 좀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켰던 그런 계기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GM의 미국 공장에서 CKD 반제품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핵심 부품들을 한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수출을 하고요. 이 부분을 미국 현지에서 전반적으로 좀
재조립을 해서 양산차 형태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관세가 면제가 좀 되는 그런 상세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GM과 조금 이 협력을 통해서 현대차가 GM의 공장을 좀 활용하고 있고 특히나 GM의 경우에는 유럽의 공장들을 좀 대거 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현대차 공장들을 좀 활용해서 여기서 좀 구축될 수 있는 요인들을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접점으로 좀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전반적인 양산의 규모들을 좀 감안했을 때 특히나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의 메가플랜트 공장을 좀 가동하고 있죠. 이 부분은 뭐 현재는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차종이 현재는 유럽 양산 차종으로 좀 전환되고 있지만 앞으로 내연 차종이 현재 그 공정도 안에서 일부 좀 조립 공정에서에 대한 어떤 양산을 마무리하는 단계 이렇게도 좀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관세를 좀 회피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이 현실화됐던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관세를 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이익 훼손들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좀 저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과거의 양상들을 좀 봤을 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일기 때 한국과 무역 협정을 좀 개정하는 그런 방안에서 자동차도 역시나 고율의 어떤 관세 부과들이 다시 좀 면세로 좀 합의되는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좀 남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관세 관련한 내용들은 협상의 여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일단 시간 외에서부터 현대차가 좀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그래도 20만 원 선에 안착을 해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일선은 타고 있지만 21선은 하회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관 쪽에서 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니까 의외로 2차 전지로 좀 묶입니다. LG엔솔, 포홀,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3월 5일에 앞서서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유럽에서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보조금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2차 전지 안 그래도 더 빠질 자리도 없는데 연속성을 추가적으로 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전기차의 보조금이 다시금 좀 부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판매량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24년도 유럽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좀 낮아졌던 그런 배경들은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의 축소 내지는 폐지가 가장 큰 시장 유축 요인이 좀 됐던 것이 좀 기정사실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과연 좀 부활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만 전 올해부터 유럽의 경우에는 이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시행이 좀 되기 때문에 양산차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전기차에 관련된 이 공급량들을 늘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거 이제 페널티를 좀 부과받게 되는데 현재 뭐 독일과 뭐 체코가 페널티에 관련돼서 가장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기차 보조금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산 판매 비중을 높이게 되면 수익성이 좀 낮아진 전기차를 팔아야 된다는 뜻인데 이 부분이 3월에 EU 정상회담에서도 의제가 이번에 좀 결정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면제할 것인가 또는 전기차의 보조금을 재차 좀 부활하면서 이런 유형들을 좀 완화시켜 줄 것인가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보조금의 어떤 부활 가능성들은 지난 뭐 4분기부터 대두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화는 좀 임박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EU 정상회담에서도 페널티 조항을 일부 좀 유예하거나 해당되는 기간을 좀 유예하는 어떤 그런 선에서 오히려 공급량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보급 관점에서는 미국보다 유럽은 좀 완화 기조를 좀 보이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배기가스 규제를 크게 좀 완화됐던 점, 의무 전환의 기간들을 좀 폐지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온도 차이들은 있지만 유럽 시장의 회복 관점에서는 전기차 캐증 구간이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시장 안에서 보조금 관련된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추가적인 연속 상승세는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소테마로 좀 들어가 보면 전해액이나 LFP 관련된 그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네.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파일럿 라인 가동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LFP는 사실 중국이 가장 천국일 텐데 그렇죠.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산 LFP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반사적으로 받아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가장 크다고 보는 게 LFP 배터리가 미국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관세율이 100%죠. 전기차가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되기에는 굉장히 가격적인 어떤 매력 조건이 없죠. 워낙 이제 세금이 비싸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현실화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주요 제품에 관련된 특히나 중국산 배터리를 좀 탑재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완성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LFP에 관련된 배터리 양산 수율을 크게 개선되면서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게 된다면 미국 안에서 한국산 LFP 배터리에 관련된 탑재율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이 시계조를 우리가 좀 더 시계열을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LFP 배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이 좀 될까라는 관점. 물론 가격이 좀 싸서 좋기는 한데 이 부분이 사양적인 측면에서 연비를 크게 좀 개선시키지 못하는 어떤 단점들이 있죠. 특히나 기존의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는 가격이 생산 공정에 관련된 원가들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배터리의 어떤 가성비로서 적용될 수 있는 차종의 가격을 낮추기에는 굉장히 좀 좋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뭐 거의 뭐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볼 때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수율 요건들이 크게 개선되고 가격적인 이점들이 완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LFP에 대한 투자들은 전 제한적이다라고 봐요. 다만 현재는 해당되는 어떤 저가형 수주라든가 이런 물량들에 관한 수요를 어느 정도는 좀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좀 가져가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뭐 3원계 배터리가 중대형 전지에서 뭐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아직 큰 부분에 대한 양산을 좀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대량 양산 체제 관점에서는 근데 시대는 그렇게 좀 약간의 어떤 모델군에 대한 이체율들은 그렇게 좀 변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FP에서 전고체로 가는 건 사실 이제 모두가 바라는 시나리오지만 전고체에 있어서는 비용 문제를 좀 가장 먼저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LFP나 엔캠 같은 이제 전에 관련된 작은 종목들도 좀 움직임 보이고 있어서 소재단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상위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철강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후판 가격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기사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산 후판에 38%까지 잠정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정부가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고요. 후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조선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건설용이나 송유관, 풍력 기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철강 관련주들도 이에 대한 내용 덕분에 오늘 좀 강세해 보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엔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알령과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르면 5월부터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뭐 면세나 여행, 카지노 관련주들까지 같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줄기세포 치료제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첨생법 관련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실 오늘 세론보다는 그동안 반응이 좀 없어서인지 오늘은 이엔셀, 뒤에 셀 붙어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 보입니다. 이엔셀이 20%, 바이젠셀 11%, 이런 종목들을 좀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파미셀도 3%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임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거고요. 더불어서 임상 대상이 이제 모든 질환자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개정안 내용 현재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오늘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느 쪽 가장 좀 먼저 볼까요? 네, 저는 엔터주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상승폭들이 오늘 일부 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뭐 수급의 연속 성과 관점에서는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죠, 뭐 4대 엔터사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5월 달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충분한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어떻게 좀 3월부터 이 중국의 민간 문화사절단을 좀 교류를 좀 시작하면서 여기서 좀 촉발되는 부분들이 5월 달에 전반적인 어떤 이 문호 전체적인 어떤 이 문호를 좀
개원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죠. 우리가 사드 배치가 2017년도에 좀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익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중국 안에서의 발생됐던 어떤 공연 매출이라든가 음반 판매량들은 굉장히 실적에 큰 기여 효과로 좀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인 한한령 해제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 당장 좀 SMA에 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에서는 뭐 중국의 주력 아티스트들이 뭐 중국의 멤버로 좀 구성되고 있거나 중국 안에서에 관련된 인지도가 크게 좀 고려가 좀 될 수 있겠고 전통적인 어떤 관심 문화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중국 시장 안에서에 관련된 영향력들은 4대 엔터사들 중에서는 SM이 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뭐 에스파에 관련된 중국 내 인지도가 굉장히 좀 높은 점, 물론 뭐 블랙핑크라든가 뭐 BTS 같은 그런 뭐 슈퍼 IP들도 중국에서 큰 호응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대체적으로 오히려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은 단순한 기대감을 좀 넘어서 정말로 한한령이 현실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2025년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좀 넘어서는 중국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들을 좀 반영시키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4대 엔터사들의 슈퍼 IP가 좀 귀환 좀 예고되고 있죠. 대체적으로는 뭐 하이브의 BTS의 뭐 완전체 활동, 그다음에 블랙핑크 역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컴백을 좀 앞두면서 월드 투어 일정들 좀 예정되고 있고 JYP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드 투어 일정들이 좀 확정되면서 하반기부터 예상되고 있는 전체 공연 예상 수익들이 현재는 주가 좀 상당한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이 좀 됐었던 부분, 특히나 SM의 경우에도 신규 아티스트들이 좀 출시가 됐던 부분들이 향후에 공연 수익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2024년도보다는 확연하게 이익 성장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의 경우에는 오늘의 어떤 쉼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 다만 좀 많은 비중보다 낙폭 구간에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좀 용이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올해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명확한 시그널들을 좀 더 주목해 보면서 주력 아티스트들의 어떤 컴백 일정들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테마 개장하고 나서 살펴봤을 때는 사실 엔터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엔터가 좀 내려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됩니다. 6% 넘게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일단 내려온 보이고 있고요. 엔터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 조정 시에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한한령에 대한 이슈를 받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 8년간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반복된 뉴스이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사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서 변수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큰 골자의 리포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 향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기업들 많을 텐데 전략 자체를 미국 향의 비중이 있는 기업에서 차라리 중국 향의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매매 전략을 바꿔봐야 될까요? 그 유형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한령 해제라는 것은 막연하게 중국 소비자 관련 종목들이 어제 좀 강했는데 화장품 섹터, 뭐 면세, 그다음에 뭐 항공, 뭐 여행 이런 업종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재차 좀 나왔던 이야기고요. 특히나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 데이터에 관련된 증감치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 1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중국 비중이 마이너스 47%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대한 전망치보다 47%가 좀 더 감소됐던 부분들은 최근의 감소폭 중에서 가장 큰 수치가 좀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1월 달에 뭐 설 연휴로 인한 뭐 조업일수 감소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월간 지표도 한 마이너스 19% 정도 좀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국 안에서에 관련된 소비 심리에 관련된 영향들이라기보다는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에서에 대한 큰 인기가 좀 사실상 좀 많이 없어졌다는 거 봐야 돼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화장품 원료를 중국에서 다시 이제 조립해서 이제 판매되는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비싼 화장품을 좀 살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그런 오프라인 매체들에 대한 어떤 유입량들이 좀 더 확대됐던 그런 부분들은 가성비, 기능성을 좀 요하는 어떤 가성비 쇼핑들이 현재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전 악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알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도 정부에서 철강 후판에 대해서 관세 부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돼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과정 속에서 중국한테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복 관세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알령은 반복된 뉴스이기 때문에 정말로 증권사 리포트 이야기처럼 5월 달까지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될지 변수는 없는지 꼼꼼하게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한알령이 8년 만에 해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STO 관련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관련주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STO 관련 법안을 모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STO 법안들은 이날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서 최고 38% 반덤핑 관세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첨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이 전일 대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판 후판 한국 수입량은 119만 톤으로 한국 전체 생산 수입량 합산의 17.6%를 차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후판 3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GM과의 협력으로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부품사인 SL이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9월 GM과 승용 자동차 공동 개발 생산 및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 협력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국내 자동차주는 오는 4월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 발표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서로 엇갈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모든 업종들 살펴봤을 때 혼조세가 좀 짙게 보여줬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3% 낙폭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는 264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상승폭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다시금 770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0.23%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부진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양시장 모두 물량을 많이 출회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관 투자자도 함께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1,759억 정도 물량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고 있지만 어제 돌아섰던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장 안에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화학 쪽에서는 0.34%, 나머지는 모두 다 낙폭 그대로 개장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낙폭 자체가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음식료품 쪽에서는 0.72%까지 빠졌고요. 지금 섬유의복도 0.8% 그 이상 단으로 낙폭을 크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보자면 이 철강과 금속 쪽에서는 2.4%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후판 관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철강 쪽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수혜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도 마찬가지로 0.16% 그래도 상승폭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라던가 전기, 전자 쪽에서는 낙폭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운수 장비가 지금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건설만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들이 상승 전환하는 기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 쪽에서가 2.51%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은 그대로 지금 혼조세가 유지가 되어 있고요. 화학과 섬유, 의류 쪽은 상승불, 나머지는 지금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열어봤더니 LG엔솔 그래도 보합권의 흐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현대차 쪽에서는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을 했습니다. 개장 때는 2%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0.74%로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개장과 비교했을 때 낙폭 자체가 훨씬 더 크게 확대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낙폭 자체가 조금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에코프로 BM이란과 에코프로 쪽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가 무려 4%대까지 그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반납을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장 안에서 지금 4.42%까지 상승폭을 아주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HLB는 그래도 0.1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좀 비슷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탑은 그대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방산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16% 그래도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낙폭을 없애고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LRG 넥스원은 아직까지는 하락불이 들어와 있지만 그 낙폭 자체가 1%대에서 현재는 0.16%까지 줄여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0.3%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1.9%, 에코프로 BM이 1.7%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 주라던가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장 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LG엔솔은 아직까지는 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지금 계속 낙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그리고 이어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0.5% 빠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1.9%로 오늘 장 안에서 조선주들 부진한 흐름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1%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열어봤더니 전반적으로는 조금 강한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결과치를 가지고 나왔고요.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세대 면역 항암 치료 기술이 국제 학술지에서 이 표지 논문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동제약은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부터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이송 배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이송 배달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라던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해운주죠. HMM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SK해운의 일부 부분 인수를 위해서 실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장 안에서 주가는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글로비스는 2%, 대한항공은 0.6% 오름폭을 형성하면서 이쪽 섹터 내에서 도 혼조세가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640선에서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건강한 조정일지 혹은 추세 하락일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현선물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 지켜 있습니다. 어제 잘 갔던 한한령 이슈 타고 갔던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갔던 모든 수급들 오늘 철강주로 이동한 모습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